아니 교수님,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라고 하던데요. 여기 가난한 한국에서 돈을 실컷 쓰겠다던 여성이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한국 생활을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리츠치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죠. 사실 미국에 올 때에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가 과학을 워낙 좋아했고 과학만을 공부했기에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나라였고 중국처럼 선진화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공부를 하던 시절에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께서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무척 가난하고 빈민들이 많아서 사회 질서에 큰 혼란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미국에 와서 중국에서 하던 행동을 하다가 벌금을 낸 적도 있고 상당히 당황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지금의 생활에 꽤나 만족하며 지내고 있는 편입니다. 전기공학을 전공하다 보니 미국의 과학기술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알게 되었고 전기공학뿐만 아니라 컴퓨터공학 등 최첨단 기술도 높은 수준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도 중국에서는 전혀 모르던 것들이라 새롭게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 교수님께서는 정말 흥미로운 주제로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바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어요. 앞으로는 한국의 전기기술로 세상이 바뀔 거라는 말씀이었죠. 한국은 2차 전지 배터리의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국가라서 그 어떤 경우에도 인류의 미래를 위해 지켜야 하는 나라이고 또한 최근에는 초전도체까지 구현했다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보아야 할 나라라는 것을요. 초전도체는 매우 낮은 온도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물체로 전기적 손실이나 열 발생 없이 효율적으로 전기를 전달시킬 물체죠. 전자기기를 오래 사용하면 발열이 무조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발열 또한 없애버릴 수 있는 물질이 바로 초전도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국에서 구현했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은 적어도 그런 나라가 아니고 중국에게 식량 원조를 받는 나라이니까요. 심지어 저희 아버지께서는 가끔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한국은 발전소가 없어서 중국에서 전기를 수입하는 나라이고 항상 굶어 죽는 사람들이 중국으로 국경을 넘어 탈출한다고 했거든요. 심지어 전쟁의 위험이 있는 곳이라서 절대 그 근처에 가지도 말라고 했는데 교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 알아듣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럼에도 교수님은 계속 한국이 미래에 미국을 뛰어넘을 나라라는 말과 한국에게 잘 보여야 과학자가 먹고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상한 소리를 해대서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교수님께 질문을 폭격할 수밖에 없었죠. 아니 교수님, 저는 한국 바로 옆에 있는 중국에 살던 학생입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여기 있는 학생들 전부를 속이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너무 가난해서 전기를 중국에서 수입을 해가고 중국의 식량 원조를 받아야 간신히 목숨을 건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계 최빈국입니다. 한국인들은 휴대폰이 뭔지도 모르고 아직도 전화가 없는 집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또한 나라에 인터넷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처럼 음악도 편하게 못 듣죠.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하는 나라인데 어떻게 초전도체를 구현했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초전도체는 세계 최강국인 중국에서도 구현하지 못하는 신비의 기술이라고 배웠고 중국이 하지 못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하지 못하는 일인데 그 작고 가난한 나라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정말 저는 흥분되어 그동안 공부한 영어를 겨우 사용하며 길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중국 학생이 말하고 있는 한국은 북한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 사우스 코리아를 말씀드린 것이고 한국은 세계 최강국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저는 북한이라는 곳을 처럼 들었고 한국은 전부 같은 한국이라는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 표정으로 교수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한국에 대해 설명을 시작하더라고요. 대부분이 말하는 한국은 남한을 가리키는 말이며 남한은 동북아 최고의 선진국이자 미국 다음으로 군사력이 막강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의 첨단 반도체, 전기, 조선, 화학 등 대부분의 산업을 부러워하고 있죠. 한국이 이루어놓은 성과들은 21세기에 전부 인류를 위한 거대한 기술들입니다. 미국에서도 감히 쫓아가지 못하는 분야가 수두룩 빽빽하죠. 중국은 한국의 기술을 빼내서 그걸로 기술 성장을 하는 나라인데 한국의 기술보다
중국의 기술이 낮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저는 교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중국의 기술보다 한국의 기술이 낮다는 말은 20평생 처음 듣는 기괴한 말이라고 판단이 되어 도저히 그 강의를 듣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중국은 누가 보아도 세계 최고의 최첨단 국가이고, 중국의 상해는 미국의 뉴욕보다도 더 좋다고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저런 말을 해서 중국인을 자극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은 물가도 엄청 비싸고 워낙 부자 나라이기 때문에 도시의 시설도 다릅니다. 도시의 외형도 전부 깨끗하고 사람들의 모습 또한 세련된 모습이죠. 심지어 지나다니는 자동차도 10년이 넘은 차는 돌아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전부 과학기술에 대한 엄청난 지식이 있고 왜 과학기술 강국인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모두 스마트폰에 능숙하죠. 중국 학생은 반드시 한국에 다녀와 보세요. 중국인들이 한국에 가보지 않아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던데 막상 가보면 저처럼 한국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저는 수업을 듣다가 뛰쳐나와서 다른 중국인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어처구니가 없었거든요. 마침 주변에 한국에 가서 돈을 실컷 쓸 수 있다면서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에게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밍메이는 올해 미국에 와서 처음 사귄 친구인데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난리를 치던 바로 그 친구였죠. 저희는 카페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저도 그 친구가 가는 여행에 따라가겠다는 의사표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밍메이는 한국은 중국과 가깝고 물가도 저렴하기 때문에 중국에 들르는 김에 가면 좋은 나라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방학 때 밍메이를 따라서 한국 여행을 하게 된다면 실컷 돈을 써도 부자처럼 놀 수 있을 거라는 말을 믿게 되었죠. 경제학을 전공하는 밍메이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 대해 설명해주면서 중국과 한국의 경제적 관계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중국 주변국 중에서 가장 잘 살게 된 나라이지만 그래도 중국보다는 훨씬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가면 큰 만족감을 느낄 거라고 했거든요. 저는 밍메이와 이야기하면서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교수님의 말씀은 이해가 가지 않았고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주장하는 건 너무 과장된 이야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밍메이는 한국 여행에 대해 너무 신나 있었고 그녀의 설득력 있는 말솜씨 덕분에 저도 점점 흥미가 생기더군요. 밍메이는 제가 한국에 가면 무엇을 해야 할지 상세한 계획까지 세워두었더라고요. 리츠치, 우린 서울이라는 도시로 갈 거야. 그곳에는 한국의 수도가 있어. 정말 아름답고 즐길 거리가 많다고 들었어. 특히 명동이라는 곳은 쇼핑 천국이라더라. 내가 원하는 건 뭐든 살 수 있을 거야.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약간 의아했습니다. 아니, 한국이 그렇게까지 발전했다고?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쇼핑 천국이 있어? 밍메이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건 한국이 경제적으로 좀 특이한 경우라서 그래. 물가가 중국보다 낮으니까 우리가 부자가 된 기분으로 돈을 쓸 수 있는 거지. 내가 가서 보면 알 거야. 우린 점점 여행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항공권 예약, 호텔 선정, 맛집 리스트까지 밍메이가 알아본 정보를 바탕으로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지만 밍메이와 함께라면 재미있는 일이 생길 것 같아 설레기도 했습니다. 방학이 시작되기 며칠 전 저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밍메이의 조언대로 한국에서는 추위가 심하다며 따뜻한 옷을 준비하라는 말을 듣고 두툼한 코트를 챙겼죠. 그리고 혹시 몰라서 과학 잡지와 전공 서적도 몇 권 넣었습니다. 교수님이 언급한 한국의 전기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알아보고 싶기도 했거든요. 출발 당일 저는 공항에서 밍메이와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미 활짝 웃는 얼굴로 공항 카운터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리츠치 준비됐어? 우리 이제 한국으로 가는 거야. 그녀는 제게 손을 흔들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티켓을 확인하고 수속 절차를 마친 뒤 비행기 탑승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공항의 북적거림 속에서 저는 약간의 설렘과 긴장을 느꼈습니다. 교수님의 이야기가 떠오르며 정말 한국이 내가 알고 있는 그 한국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고 나니 밍메이가 창가 자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하며 한껏 흥분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밍메이, 그렇게 신나는 거 보니까
너 정말 한국을 많이 기대하고 있나 보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너도 곧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게 될 거야. 한국은 정말 재미있고 놀라운 곳일 거야. 그렇게 우리는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를 타고 새로운 모험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비행기가 한국 인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밍메이와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공항은 생각보다 넓고 깔끔했으며 공기 중에 뭔가 생소하면서도 신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리츠치, 여기 정말 멋지지 않아? 봐봐, 공항부터 다르잖아. 밍메이가 손짓하며 외쳤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약간의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공항이 깨끗하다고 나라 전체가 부자라는 뜻은 아니겠지. 우린 짐을 찾고 간단히 공항에서 환전을 했습니다. 밍메이가 미리 조사했던 대로 원화를 손에 쥐고 나니 이제 정말 한국 땅에 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그리고 곧장 예약해둔 택시를 타고 음식점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일부러 기내식을 먹지 않았던 터라 배는 이미 바닥을 치고 있었죠. 밍메이가 열심히 찾아낸 유명한 한식당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음식이 저렴하면서도 맛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강조했었거든요. 특히 김치와 불고기, 그리고 비빔밥은 꼭 먹어봐야 해. 저렴하게 푸짐한 한상을 즐길 수 있을 거야. 드디어 음식점에 도착했는데 실내는 꽤나 세련되고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메뉴판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너무 비쌌던 거죠. 밍메이 역시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메뉴판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리츠치, 이거 왜 이렇게 비싸? 불고기가 한 접시에 3만 원인데 200위안 정도나 하네? 저는 당황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미국에서도 비싼 레스토랑에서나 볼 법한 가격 아닌가? 분명 물가가 싸다고 했잖아. 하지만 이미 음식점에 들어온 이상 배고픔을 참을 수는 없었기에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은 맛있었지만 밍메이와 저는 계속해서 이 가격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밍메이가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들은 걸까? 아니면 여기가 특별히 비싼 곳인 건가?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우린 배를 채운 후 가까운 카페로 향했습니다. 밍메이는 디저트를 주문하며 다시 한번 물가를 확인했는데 작은 조각 케이크와 커피 한 잔의 가격이 또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카페에 앉아 고민에 빠진 밍메이가 말했습니다. 리츠치, 뭔가 이상하지 않아? 한국은 물가가 저렴하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러게, 교수님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어. 한국이 진짜 부자 나라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완전히 틀렸던 건가?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며 한국의 분위기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세련된 옷차림에 최신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커피나 디저트를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던 가난한 나라의 이미지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밍메이가 약간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엔 우리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 하지만 이 정도로 물가가 비싸다면 우리 돈으로는 오래 버티기 힘들 수도 있겠다. 여행 계획을 다시 짜야 할지도 몰라. 그 순간 저는 교수님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경제력을 갖춘 나라다라는 말이 떠오르며 혼란스러운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실들이 하나씩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카페 창문 밖으로 보이는 번쩍이는 고층 건물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 이곳은 분명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밍메이와 저는 카페 한쪽 테이블에 앉아 커피와 디저트를 앞에 두고 한참 고민에 빠졌습니다. 비싼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닌데도 예상했던 예산보다 훨씬 많은 돈이 이미 사라졌습니다. 밍메이는 휴대폰을 꺼내들더니 중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검색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리츠치, 분명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분명해. 한국 물가가 이렇게 비싸다고는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어. 그녀는 다급한 손놀림으로 검색어를 입력하며 한국의 물가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밍메이는 중국의 여러 여행 블로그와 정보를 모아놓은 포털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검색하던 그녀가 고개를 들더니 답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봐봐,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다들 한국 물가가 중국보다는 조금 비싸거나 비슷하다고만 나와 있어. 음식점에서 한 끼 먹는데 보통 30위안에서 50위안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잖아.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쓴 거지? 저도 그녀의 휴대폰 화면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러게 여기엔 김치찌개 같은 전통 음식이 20위안에서 30위안 정도면 먹을 수 있다고 나와 있네. 우리가 방금 먹은 불고기는 대체 왜 그렇게 비쌌던 거야? 밍메이는 또 다른 사이트를 열어 다양한 여행객들의 후기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한국은 여행하기 좋은 나라라면서 가성비 좋은 음식과 합리적인 숙소가 많다고 하잖아.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0위안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다고도 적혀 있어. 저는 다소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근데 우린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100위안 넘게 써버렸어. 이러다가는 돈이 금방 바닥날 거야. 뭐가 잘못된 거지? 우리가 비싼 동네를 선택한 건가? 밍메이는 다시 한번 검색 결과를 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여기 있는 식당들이 관광객 대상으로 일부러 비싼 가격을 붙인 걸까? 아니면 우리가 한국에 대해 들었던 정보가 완전히 오래된 정보인 건지도 모르겠어. 저희는 계속해서 중국의 여러 블로그와 사이트를 찾아보며 비교했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한국이 이렇게 비싸다고 말하는 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이 합리적인 물가, 중국보다 살짝 높은 수준이라는 표현만 있었고 한국은 가난하지만 살기 좋은 나라라는 이야기가 줄을 이뤘습니다. 밍메이가 갑자기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리츠치, 내가 보기엔 이건 우리가 잘못 온 것 같아. 사람들이 한국이 싸다고 한 건 지방 도시나 소규모 음식점 기준이었을지도 몰라. 우리가 온 서울이라는 도시는 너무 큰 대도시라서 물가가 다를 수도 있어. 저도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교수님이 말했던 부유한 나라라는 표현과 밍메이가 말했던 가난하지만 살기 좋은 나라라는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충돌하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우리가 서울이라는 도시가 어떤 곳인지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그리고 내 생각에 그냥 검색만 믿지 말고 실제로 여기 사는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제가 그렇게 제안하자 밍메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행의 첫날부터 예상 밖의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고 한국이 정말 우리가 알던 가난한 나라가 맞는지 아니면 생각보다 훨씬 다른 곳인지 확인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밍메이와 저는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돈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며 몇 번을 고민하다가 결국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밍메이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지금 한국이야. 그런데 좀 이상한 일이 있어. 음식값이 너무 비싸서 생각보다 돈이 빨리 나가고 있어. 조금만 용돈 더 보내줄 수 있어? 밍메이는 통화 내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반대편에서 들리는 그녀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한국이 무슨 돈이 많이 드는 나라라고 그래? 내가 지금 돈을 헤프게 쓰고 있는 거 아니니? 거긴 가난한 나라라며. 내가 제대로 계산을 못한 것 같으니 지금 있는 돈으로 잘 쓰고 다녀. 더 보내줄 수는 없어. 밍메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얼굴에 짜증과 당혹스러움이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 한국에서 돈이 많이 든다고 아무리 말해도 안 믿으셔. 저도 한숨을 쉬며 저희 부모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지금 한국에 있어요. 그런데 음식값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요. 조금만 더 용돈을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엄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찌치야, 한국은 원래 가난하고 물가가 싼 나라야. 내가 계획 없이 막 쓴 건 아니니 용돈은 이미 충분히 줬잖아. 한국에서 무슨 큰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 알아서 잘 써라. 저는 답장을 읽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밍메이와 눈이 마주쳤고 우리는 동시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이 싸다는 말을 너무 믿었던 것 같아.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더 준비해왔어야 했는데 제가 말하자 밍메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한국에 대한 정보를 옛날 기준으로 알고 계신 것 같아. 지금 상황이 변했을지도 모르는데 아무리 말해도 안 믿으시는 걸 보니 답답하네. 그런데 저는 길을 걷다가 저는 갑자기 무언가 빠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봤지만 평소에 항상 가지고 다니던 작은 화장품 지갑이 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불안한 기운이 몰려왔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혹시 누군가가 훔쳐갔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럴 리 없겠지 하며 자신을 다독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지갑을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밍메이, 화장품 지갑이 없어졌어. 저는 급하게 밍메이에게 말하며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갑은 없었고 가방 속에도 없었습니다. 혹시 놓고 온 건 아니겠지? 카페에 도착했을 때 마음 한켠에서 희망을 품고 테이블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놓고 갔을까?
생각하며 테이블 옆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카페 직원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직원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카페에서 확인해본 결과 한 고객님이 발견하고 직원에게 넘기셨습니다. 다행히 지갑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랍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중국이었다면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잃어버린 물건을 찾은 적이 없거든요. 미국에서도 사실 몇 주 전에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새로 사게 되었는데 한국은 무언가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갑을 찾은 후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분위기와 문화를 되새기며 걸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마다 한국은 정말로 예전의 생각들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듣고 배우면서도 여전히 중국이 세계 최고라는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믿었고 그 덕분에 모든 나라들이 중국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해 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조금 더 알게 되면서 그 생각이 서서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 영향을 넘어서서 스스로의 힘으로 강력한 산업 국가로 성장했음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 특히 반도체와 2차 전지, 초전도체 같은 혁신적인 분야에서의 성과는 분명히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분명히 중국의 영향을 받았을 거야. 하지만 이제는 그 영향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한 나라야. 밍메이와 저는 걸어가며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 들었고 그 사실에 조금은 뿌듯해졌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그 독창적인 기술력과 노력으로 세계적인 선도국으로 자리 잡은 것을 보면 그만큼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서울의 한 쇼핑몰에서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습니다. 친구와 저는 쇼핑을 즐기고 있었고 여러 상점들을 구경하면서 점점 피곤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사람들의 고함 소리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한 곳에 몰려 있었고 그 중심에 한 여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주변에는 곧바로 몇 명이 달려들어 상황을 처리하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궁금한 마음에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죠? 제가 물어보자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하지만 다행히 주변 사람들이 다 나서서 도와주고 있어요. 그 순간 여러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신속하게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남자는 빠르게 여성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구급차 부를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얼른 스마트폰을 꺼내 구급차를 요청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쓰러진 여성을 지지해주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죠. 그들의 빠른 반응을 보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서서 돕는 것을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거나 누군가 먼저 나서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망설임 없이 여러 사람이 바로 나서서 서로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그냥 지켜보는 경우가 많을 텐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바로 나서서 도와주는 모습이 정말 다르네.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한국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급해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런 점에서 한국 사회는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 그때 저는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국이 세계 최고일지 몰라도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과 배려에서 한국만큼 뛰어난 나라가 없다는 사실을 이 작은 사건을 통해 한국의 따뜻한 문화와 신뢰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고 그런 점에서 한국이 훨씬 뛰어난 사회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나라라는 걸 확실히 느꼈어. 저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며 한국 사회의 진정성과 배려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본 한국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공공시설이 너무 깨끗하고 사람들이 기본적인 예절을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시민의식은 정말 대단했고 그 덕분에 저는 어디를 가든 편하게 놀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사람들은 자리 양보도 잘하고 모두가 조용히 대화하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길거리도 정말 깨끗하고 쓰레기 하나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공공시설이나 거리에서 이렇게 질서 있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는데 한국은 그런 부분에서 정말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친구와 함께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다양한 음식도 먹어봤는데 가격이 조금 비쌌지만
그만큼 만족도가 높았어요.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고 사람들의 친절한 태도와 함께 여러 가지 좋은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멋진 경험을 마친 후 저는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한국은 확실히 다른 점에서 훨씬 뛰어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공시설과 시민의식에서 차이가 나는 건 물론이고 사람들 간의 배려와 질서도 정말 인상적이었죠. 그런 점에서 한국은 저에게 큰 인상을 남겼어요. 중국으로 돌아온 후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들과 비교해보니 정말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에서 공공시설은 항상 깨끗하고 질서가 잘 잡혀 있었는데 중국으로 돌아오니 거리가 지저분하고 길거리에 쓰레기가 가득한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어요.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노상 방뇨를 하거나 지하철에서는 밀치는 일이 일상적이었죠. 사람들 간의 배려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자리 양보는 정말 드물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사람들이 서로 넘어져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일이 많다는 점이었어요. 길을 걷다가 누군가 넘어지면 대부분 지나치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길에서 사람을 도와주는 장면을 자주 봤었기 때문에 이 차이가 더욱 크게 느껴졌죠. 또한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는 상황도 종종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갑자기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였어요. 이런 모습들은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비교할 때 정말 불편하고 어지러운 사회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느꼈던 질서와 배려의 차이를 다시 경험하면서 중국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는데 중국은 그런 점에서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와서 일어난 일들은 한국에서 느꼈던 질서와 배려와는 너무나 다른 경험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 갔을 때 일어난 일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제가 자리를 잡고 앉으려는데 식당 주인이 갑자기 큰 소리로 "이 자리는 안 돼" 라고 말하며 저를 쫓아내려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별다른 설명 없이 다시 자리를 바꾸라고만 하더군요. 그때 정말 당황스러웠고 식당의 서비스나 태도에서 예의가 부족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리에서는 더 불쾌한 경험도 했어요. 지나가던 한 아저씨가 갑자기 저를 밀쳤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지나가면서 몸을 밀고 가는 것만 봐도 사람들 간의 배려가 부족하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죠. 주변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게 중국에서 일상적인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겠죠. 사람들은 서로 조심하고 예의를 지키며 상대방을 배려하니까요. 이런 경험들이 계속되면서 중국 사회가 너무나도 불친절하고 질서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작은 배려가 없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존재를 거의 신경 쓰지 않는 느낌을 받았고 그 점에서 한국과는 확실히 다른 점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와서 느낀 또 하나의 큰 차이는 물가였습니다. 확실히 물가는 한국보다 10배는 저렴했지만 그 수준이 한국의 물가보다 100배는 훨씬 아래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음식을 먹거나 일상적인 물건을 구입할 때는 가격이 굉장히 낮았지만 그만큼 품질도 크게 차이가 나더군요. 중국의 음식은 저렴하지만 맛이나 신선도에서 부족함이 있었고 공공시설이나 서비스는 한국에 비해 매우 낙후된 상태였어요. 한국에서는 가격이 조금 비쌌지만 그만큼 품질과 서비스에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가격이 낮아도 결국 그 수준에 맞는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중국의 저렴한 물가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가격에 비해 서비스나 품질이 너무나 부족하고 사람들의 태도나 사회적 분위기도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런 면에서 너무나 뛰어난 차이를 보였고 물가가 비싸더라도 그만큼 품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반면 중국은 물가는 저렴하지만 그에 맞는 생활 수준이 따라주지 않아서 불편함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과 미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던 저는 중국에 돌아오니 뭔가 굉장히 답답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는 사람들의 태도와 생활 수준 그리고 시민의식에서 큰 차이를 느꼈기 때문인지 중국에 돌아와서 일상적인 일들이 너무나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사람들의 무례한 행동이나 배려 부족,
그리고 공공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는 점들이 더욱 눈에 띄었죠. 길을 걷다 보면 밀치는 사람들이 많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자리 양보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어요. 또 누군가가 넘어지거나 불편해하는 상황에서도 대부분 지나쳐버리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제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한국과 미국에서는 그런 점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중국에서는 그런 배려나 예의가 부족하다는 걸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또 식당에서의 서비스나 공공시설의 관리 상태도 큰 차이를 보였어요. 한국과 미국에서는 서비스가 깔끔하고 체계적이었는데 중국에서는 그런 부분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불편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물가가 훨씬 저렴하고 그 점에서는 매력적이었지만 생활 수준이나 서비스의 질은 그 가격에 맞는 만큼 떨어져 있어서 오히려 답답함을 더 느끼게 되었죠. 이런 차이들 때문에 중국에 있을 때 정말 내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느껴졌고 마음속 깊이 한국과 미국에서의 경험들이 그리워졌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미국에 갈 때 그 해방감을 잊을 수 없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 정말 무언가 살기 힘든 느낌이었어요. 모든 것이 답답하고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 사회에서 저는 계속해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과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 공공질서가 잘 지켜져서 훨씬 편안하고 안정적인 느낌이었죠. 중국에서의 생활은 늘 답답하고 불편한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공공시설이 엉망인 상태였으며 사람들은 밀치고 넘어져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그럴 때마다 여기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 다른 사람들은 너무 무관심하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오르며 그 순간만큼은 정말 해방된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그 답답한 사회를 떠나게 되는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시민의식이나 질서, 편안함이 그리웠고 미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이 더없이 기쁘고 가벼운 느낌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일상이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졌고 이제는 미국에서 다시 그런 자유롭고 질서 있는 삶을 누리게 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와서 느낀 불편함과 답답함은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제가 중국인으로서 겪은 일들을 생각해보며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왜 생기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사람들의 태도나 사회적 분위기에서 느껴진 무례함과 배려 부족이 결국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종종 사람들이 중국인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이유를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중국 사회의 일부에서 나타나는 무관심이나 무례한 행동 때문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밀고 자리 양보를 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의 예의가 부족한 모습이 지속적으로 보여지다 보니 그 영향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까지 미쳤던 거죠. 그럴 때마다 저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중국인들을 싫어하는지 알게 되었고 솔직히 제 자신도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정말 한국인인 척이라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한국에서 경험했던 시민의식과 질서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를 경험하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겪는 불편함과 무례함을 극복할 방법은 없었고 그냥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커져만 갔습니다. 정말로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불쾌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저도 이제는 중국인이라는 태그를 떼고 한국인인 척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중국 말고 다른 나라에 살 것이고 아무래도 그 나라는 한국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중국인들은 한국에 굉장히 가고 싶어하고 한국에 살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